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20년 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과는 달리 한국개신교계에서 온건한 중도단체로 알려진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시국을 우려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요컨대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국론 분열을 염려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조선일보가 그런데 오늘자 신문에서 이를 왜곡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복음주의협의회가 현 정부가 과거에 많은 것을 적폐로 몰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혼란케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조건적인 남북 화해에 몰두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성명을 냈는데,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굳이 유사한 부분을 찾자면 우리 사회에서 과거 적폐의 청산이 절실하고 남북관계에서 평화의 증진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일이다. 그러나 사회 발전 과정과 국민 전체의 화합을 깊이 생각해서 적폐 청산과 남북 화해 증진에 있어 지혜로운 접근과 포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는 자신이 받아본 성명문은 초안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명의 내용과 방향이 완전히 다른데 초안 타령이라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올해 창간 100주년을 맞는다는 조선일보. 진실 보도가 언론의 본령임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용수초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응답하라 숨은 청취자. 자, 오늘 저희가 찾는 청취자는요, 청취율의 율님을 찾습니다. 이름에 율자가 들어가는 청취자 바로 응답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율, 하율, 소율. 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은 아니더라도 뭐 자녀의 이름 속에 율이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애청자로 신고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10,000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네, 편의점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7시까지 힘차게 달려볼까요?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05. 네, 뉴스 505 함께할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름이 뭡니까? 지금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요. 예. 네, 김용민 라이브. 아, 그렇습니다. 네. 몇 시에 시작하죠? 매일 저녁 5시 5분입니다. 아, 저녁까지는 아니고. 오후. 오후로. 네. 예, 5시 5분. 그리고 어느 방송? KBS 1라디오죠. 네, 수도권 주파수. 97.3입니다. 아, 이거, 예. 오늘 나오시는 모든 출연자분들께 제가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맞췄는데 원하는 건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편의점 상품권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출연료에 다 녹아 있습니다. 아, 녹아 있습니까? 네. 들은 바가 없는데요. 네. 녹아 있습니다. 거기. 알겠습니다. 통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505 함께할 정상근 기자와 함께 펼쳐볼 오늘 첫 번째 뉴스 뭡니까? 네,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으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요.
네,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핵심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인데요. 네네. 이에 법무부는 오늘 이 추미애 장관이 직접 수사 축소 등 이 검찰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 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에 특별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비직제 수사 조직이라는 것이 뭐 이른바 특별수사단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검찰이 사안에 따라서 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검사들을 모아 이 특별수사단을 꾸리곤 했는데 네네. 앞으로 이 특수단을 만들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이 검찰 내 특수부를 줄이는 등 이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또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 법안도 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그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이 검찰청 하부 조직을 열거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검찰 근무 규칙은 검찰청장은 직무 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그에 한해서 이 검사 상호 간에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직무 대리는 기간을 정해 명하되 그 기간이 한 달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수사단을 만들면은 뭐 다른 검사가 기존의 또 다른 검사의 특별수사단에 가는 검사의 그 일을 좀 맡아서 하게 되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한 달 이상일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건데 이 법무부는 한마디로 이 법에 규정된 대로 한다라는 의미의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그 신의 한 수라는 극우 성향의 유튜브 방송 보니까 네네. 21시간 전에 올라온 방송 제목이 이래요. 윤석열 특별수사팀 꾸린다. 밀려난 검사들 다시 부른다. 네. 뭐 이 방송을 추미애 장관이 시청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네네. 윤석열 총장이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 그럼 특별수사팀 만들어가지고 그 밀려난 검사들 모아가지고 팀 꾸려가지고 지금 수사 계속하면 되겠지. 이렇게 마음을 먹을까 봐 추미애 장관이 이런 특별수사단 만들 때 사전 승인 받아라. 뭐 이렇게 지침을 내린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글쎄요, 뭐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현재 이 청와대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은 다 그대로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검사들 그 책임자급 검사들에 대한 인사만 난 거 아니겠어요? 네네. 뭐 수사팀을 없앤 것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이 오늘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어요. 네, 이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현재도 하고 있는데 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요. 이 청와대 여민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검찰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선거 공약 설계에 관여한 정황을 의심을 하고 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장완석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등이 이 송철호 시장의 선거 공약 설계를 도운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의 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 연이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뭐 아무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검찰 인사 이틀 만이죠? 네, 이틀 만에.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전 비서실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사실 검찰은 반전 카드다 이러면서 이재명 지사의 전 비서실장을 기소했거든요. 네. 무죄 판단이 나왔네요. 반전이 이루어져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 친형 강제 진단 사건과 관련해서 공범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 전 비서실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 형사 5단독 조영모 판사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비서실장 윤모 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 윤모 씨는 이재명 지사가 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비서실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재명 지사와 공동으로
지난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분당구 보건소장,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장, 성남시청 공무원 등에게 직무관리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이 고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라 이렇게 강요한 혐의로 지난해 2월에 기소가 됐습니다. 네네. 하지만 재판부는 그 윤모 씨가 의무 없는 업무를 지시했다고 판단하기에는 검찰 측에서 제시한 공소 사실 그리고 증거물로만 봤을 때 유죄로 성립하기엔 충분치 않다라는 의미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검찰의 수사 결과만으로는 뭐 그 범죄를 단정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인데 네네. 이로써 이재명 지사 비서실장 그리고 이재명 지사 모두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무죄를 받게 됐습니다. 네네. 다만 이재명 지사는 이 직권남용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언제 결론이 나올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물론이고 이재명 지사 성남시장 때 비서실장 직권남용 무죄 판결이 나왔네요. 자, 다음 소식은 뭐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유공자 등 14,000여 명에게 설 선물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이 설 명절을 맞아서 이 지역 특산물 3종으로 구성된 이 설 선물을 14,000여 명에게 보낼 예정인데요. 네네. 이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한 설 선물은 이 전북 전주의 이강주 혹은 이제 꿀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강원 양양의 한과 그리고 경남 김해의 떡국떡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 선물은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등 대응 관계자들 그리고 독도 헬기 순직 소방대원 가족들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자들 2019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신남방정책 협력자들 그리고 노인복지 업무 종사자를 비롯해서 각계 원로, 국가유공자 가족, 의사상자들에게 전달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선물과 함께 보내는 편지에 이 3.1 독립운동가 임시정부 100년을 보낸 지난해에 이 100년 전 그날처럼 우리는 나의 소리를 찾았다라면서 이 서로를 응원하고 가족을 응원하고 자신을 응원하며 2020년 새로운 100년의 희망이 시작되길 바란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아울러 우리 모두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면서 평화와 번영을 향해 변함없이 함께 걷겠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가수 승리 씨 관한 소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가 지난 8일 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이 승리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오늘 알려졌습니다. 네. 이 지난해 6월 말에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7개월 만에 구속영장 청구가 된 셈입니다. 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의 승리가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 대만과 홍콩, 일본 등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그리고 2016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해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그리고 승리가 투자한 회사인 유리홀딩스의 자금 2천만 원가량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횡령 혐의 그리고 2014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 그리고 외국 환거래법 위반 혐의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여성 3명의 이 뒷모습 나체 사진을 전송한 것에 대한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대중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대중연예인이라고 하는데 네네. 아이고, 이거 끔찍하네요. 네, 이런. 범죄가 하나하나 굉장히 좀 중한데 네네. 승리는 지난해 수많은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버닝썬 사건으로 그룹 빅뱅에서 탈퇴를 하고 연예계를 떠난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 음주운전 혐의로 얼마 전에 논란이 됐었는데 끝내 불구속 기소됐네요. 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가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장용준 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지 약 4개월 만인데요. 서울 서부지검은 어제 장용준 씨를 음주운전, 즉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및 범인 도피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네. 이 장용준 씨는 지난해 9월 7일 이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사고 직후 장용준 씨는 동승자인 28살 김모 씨를 가해 운전자로 내세웠다가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운전자임을 시인을 했습니다. 장 씨는 당시 차량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김 씨를 가해 운전자로 진술해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을 받았습니다. 네. 검찰은 운전자로 위장한 김 씨와 또 다른 동승자 A 씨도 같은 날 불구속 기소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김 씨는 범인 도피 등의 혐의를, A 씨는 음주운전 방조, 범인 도피 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7일 이 경찰로부터 장 씨 사건을 넘겨받은 뒤 약 4개월간 수사를 진행을 해왔는데 통상 교통사고의 경우 한두 달 내에 기소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좀 이례적으로 길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예, 3초 사건이라고 하죠. 네. 예, 석 달이 초가 되면은 이게 무슨 미제 사건처럼 취급이 되는 건데 아니 이렇게 단순한 사건을 이렇게 동안 질질 끌었는지 참 이해를 할 수 없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저지른 김성준 전 SBS 앵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오늘 재판을 받았는데요. 검찰은 김성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와 이 3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달라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의 신상은 다 공개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누구나 아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이 검찰에 따르면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 55분쯤 이 서울 영등포 구청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사건 당시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몰래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이 되자 범행을 시인을 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와 합의를 했지만 범행 횟수나 내용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고요. 김성준 전 앵커는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진심으로 반성했다라면서 법이 정한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고 반성하고 봉사하고 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선고 공판이 언제 열려요? 네, 오는 17일에 열립니다. 그래요? 일주일 뒤에. 네. 금방 열리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 505 정상근 기자와 함께 했는데요. 지성근님, 정상근 기자님, 청취율 전화 오면은, KBS 1라디오 오늘 아침, 또는 김용민 라이브 중 뭐라고 답해야 하나요? 네. 프로그램 이름이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아침 1라디오와 김용민 라이브 중에 뭐라고 답변해야 합니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면 따를게요. 오태훈의 시사본부. 나가. 네, 김용민 라이브. 네, 그렇습니다. 다 얘기하셔도 됩니다. 다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요. 뭐 한두 개 프로그램만 얘기할 게 아니라 뭐 하루 종일 라디오 켜놓으면은 다 들은 거죠. 뭐.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97.3으로 계속 고정해서 청취하시면 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네네. 김방희의 뭐죠? 네, 김방희의 성공예감. 예. 왜 웃어요? 아니, 나가십시오. 모든 프로그램 이름을 나가요? 내가? 네. 누가 진행하고? 네? 어떤 분이 와서 진행하시겠죠. 네. 모든 프로그램 이름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렇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는 외워야 한다. 김용민 라이브. 네. 97.3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5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죠. 김민희 씨. 네, 금요일인 만큼 오후 교통량이 많았고요. 사고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인제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수원 부근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기흥동탄부터 7km 구간에서 정체 심합니다. 이전 구간에서는 남사에서 오산 사이와 이후로는 신갈분기점에서 죽전휴게소 부근, 다시 판교 일대와 더 가서는 양재부터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 영동대교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또 동호대교에서 동부간선도로로 이동할 수 있는 램프 구간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연결되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상계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장안교부터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용퀴즈 온더 블럭. 방송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사실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 라디오 DJ의 선배로서 또 나중에 또 라디오 DJ로 금이 환영하실 그런 방송인으로서 방송 진행은 이러해야 한다. 김구라 씨의 어떤 방송 진행에 철학이 있다면 좀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어쨌든 또 시사 진행자는 일단은 사실은 뭐 시사 진행자로서 어떤 또 여야 이런 것도 또 엄격하게 또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김영민 씨가 이제 중심을 잘 잡아주셔서 시청자들의 얘기를 좀 잘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청취자분들 얘기를. 명심하겠습니다. 자로 잰 듯한 이 원칙을 자로 잰 듯한 진행자가 살 길이에요. 알겠습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명이다. 아니다. 이번 검찰 인사는 검찰 학살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급 고위직 인사 결과와 논의 절차를 두고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 누가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하느냐 이런 신경전에 대해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을 지낸 이건태 변호사,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다. 아무리 검찰총장이라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 인사의 숨은 뜻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알아서 나가라는 신호다? 이런 해석이 인터넷상에서 돌고 있는 것에 대해 그렇게까지 보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들어보시죠. 일단은 장관이 총장에게 인사기를 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총장이 장관에게 인사기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그 요구에 불응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검찰청법에 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아무리 총장이라도 장관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위계 질서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다 하는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위계 질서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검의 간부들에 대해서 좌천성 인사가 진행이 됐지만 일선 수사를 했던 중앙검사장은 고등검사장으로 승진해서 법무연수원장으로 갔고 서울 동부검사장은 검찰국장으로 발탁을 했거든요.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 법무부와 검찰의 신경전에서 눈에 띄는 대목 바로 제3의 장소였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까지 역대 법무부 장관의 경우를 보면 검찰 인사에 관한 논의를 항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나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00번 양보해서 어디서든 만나서 의논하면 된다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인사안을 마련하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함께 하시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도 또 법무부의 인사를 담당하는 검찰국에서 인사안을 만들어서 항상 제3의 장소에서 법무부 장관과 총장이 이것을 가서 의견을 서로 교환했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실에 과천에 가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장관의 검찰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오히려 위배됩니다. 늘 제3의 장소에서 만났어요? 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관실에 가고 안 가고가 그 장소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국민들 보기엔 일단 두 분 만나서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물론 그렇습니다.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장소는 어디에서든지 좋다 하더라도 인사를 하는 장관께서는 인사안을 마련하고 나서 검찰총장하고 의견을 들어야죠. 아무 인사안은 제시도 안 하고 그냥 당신 말이야 총장 내가 앞으로 검찰 인사할 건데 인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이건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전례가 전혀 없습니다. 검찰 인사가 단행됐다고 검찰 수사가 멈춘 것은 아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모든 수사를 지휘한다. 총장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한 검찰의 수사는 계속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검사장급 인사로 인해서 수사가 멈추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야당과 언론이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 같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충분히 유능한 인재들이 새로 들어와 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함께 있던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뭐라고 답했을까요? JTBC 아침 뉴스에 나온 우원식 주호영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모든 수사를 지휘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어제도 인사 이후에 바로 유재수 사건 관련해가지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그대로 해가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새롭게 그분들 이외에는 아무도 그러면 수사를 못하냐. 지금 충분히 그 유능한 인재들이 그 자리에 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얘기하면 지금 수사한 사람들 그 이외의 검사는 수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청와대와 검사로 볼 때는 유능한 사람이 잠깐 김용민 라이브. 어제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을 포함한 보수 진영이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유승민 의원이 내민 보수 재건의 3원칙을 수용하겠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 말은 상징적인 표현이다 보니까 해석차가 발생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의 의견 차이가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이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나중에 큰 후환이 될 것이다.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들어보시죠. 이거는 당장 저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탄핵의 강을 이제 다 건넜으니 탄핵에 대해서는 따지지 마라. 우리가 탄핵했다고 우리 보고 뭐라고 비판하지 마라. 여기까지는 되는 건데 이 강을 건너고 나면 탄핵을 인정해라 이렇게 올 겁니다. 그때 탄핵 반대했던 사람들 그거 잘못했다고 다 인정해라. 이제 도리어 이제 그 진보딸이 내놓으라는 상황이 올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그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그 요구입니까, 의원님? 그렇죠. 그거는 나중에라도 탄핵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우리 당이 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다 잘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새보수당인지 그 전에 바른미래당인지 거기가 더 잘 돼가지고 더 큰 집을 짓고 그러고 떵떵거리고 살았어야죠. 왜 당을 나갔다가 뭐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이제 와서 또 원래 있던 큰 집에 다시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뭐 더 따져볼 것도 없고요. 의원님 그러면 하나만 좀 김용민 라이브. 2017년 판문점에서 총상을 입으며 귀순했던 북한군 오청성 씨. 얼마 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고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는데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청성 씨의 음주운전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귀순 당시에도 오청성 씨는 군대 동료들과 북한 소주 10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처벌이 두려워 38선을 휴전선을 넘을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우발적으로 귀순한 오청성 씨를 언론은 왜 영웅 취급했을까?
민동기 고발뉴스 미디어 전문 기자는 TV조선은 오청성 씨를 패널로 출연시키기까지 하고 귀순 당시 상당수 언론들이 오청성 씨를 영웅화하는 보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오청성을 영웅화한 것에는 언론의 책임이 상당히 큰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의 발언 들어보시죠. TV조선은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모란봉 클럽의 이 오 씨를 패널로 출연까지 시켰습니다. 출연을 했고요. 예. 이번에 이제 음주운전 적발이 되면서 사실상 이제 방송 퇴출 수순을 밟고 있고요. 네. 오는 12일 방송 원래 할 예정이었는데 오청성 씨 부부는 통편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근데 저는 이거 귀순 배경 이유 언론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계속했고 TV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시킨 게 언론인데 네. 그러니까 언론이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 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상당수 언론이 이 오청성 씨를 영웅 혹은 의인 만들기에 좀 보도에 초점을 맞췄고요. 목숨을 걸고 이제 남쪽으로 왔다. 그렇습니다. 이걸 부각을 했죠. 그리고 예. 북한 비판에도 오 씨를 또 적절하게 활용을 했거든요. 그랬다가 문제가 불거지니까 또 이렇게 좀 버리는 상당히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나쁜 그런 선례를 좀 남긴 것 같습니다. 네, 신하위에 크게 라디오를 켜고 계시다가 정치율 조사 전화가 오면 김용민 라이브를 외쳐주시는 거는 센스입니다. 숨은 청취자를 찾아라. 오늘은 이름에 율이 들어가는 청취자를 찾았습니다. 자, 3392번 쓰시는 분, 주중일의 아들 주찬율, 묵직하면서도 시원한 사이다 같은 방송.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370번 쓰시는 분, 딸 이름이 김율합니다. 뒤에 율이 붙은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하하, 이거 어떡합니까? 박선식님, 제 조카, 그러니까 제 동생 딸 이름이 박하율인데요. 앞에는 김율하, 뒤에는 박하율. 네. 자, 그래요. 너무너무 이쁜 내 조카 딸이라고 박선식님 말씀하셨습니다. 9669번 쓰시는 분, 내 이름이 우명률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좀 반말로 하십니까? 예, 반말도 좋습니다. 자, 1981번 쓰시는 분, 처음입니다. 제 딸이 황서율입니다. 매일 오후 퇴근길에 항상 청취 중입니다. 매끄러운 방송 김용민 라이브 파이팅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4598번 쓰시는 분, 우리 손녀가 하율입니다. 네. 박선식님, 네. 아버지 어머니신가요? 자,
7073번 쓰시는 분, 오늘도 해당되는 것이 있어요. 셋째 이름이 은유리. 네, 미세먼지가 안 좋은데 놀이터에서 신나게 친구들과 노느라 바쁜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는 아들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친구들하고 놀 줄 아는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큰 사람 될 겁니다. 자, 7626번 쓰시는 분, 내 둘도 없는 소중한 친구가 성률인데요. 지금 울산에 있나 한평에 가 있나 궁금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숙희님, 늘 재미있으면서도 자로잰 듯한 중립으로 진행하시는 김용미 씨 좋습니다. 저는 민율, 정율, 투율이 엄마입니다. 아이고, 3율이군요. 3율이. 네. 5470번 쓰시는 분, 드디어 저한테도 기회가 오네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딸 박가율 아빠. 박가율 아빠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속 인터뷰로 갈까요? 속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쏙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얼마 전 이란에서 추락한 우크라이나 항공 소속 여객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이란에 의해서 격추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우리 군의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파병에 대해서 한미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관련한 사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종대 정의당 의원 오늘 모시려고 하는데,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했습니다. 왜 반대 토론을 했는지 그 이유도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역에 좀 내려와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의 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청주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청주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회 상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새해 첫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198건이 처리됐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이런 많은 법안을 그냥 단번에 처리한다는 것은 좀 부실한 심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도 들게 만드는데,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니, 부실한 심사는 맞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안 설명 없이 그냥 단말기 자료 알아서 보시고 투표만 하시라 그랬으니까. 그래도 상임위에서 좀 논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상임위에서는 다 했습니다. 네. 법사위도 거쳤고요. 그러는데 일단 워낙 시간에 촉박하게 이렇게 쫓겨서 하는 게 1년 내내 돌다가 이렇게 시험 공부에 몰아서 하는 항상 국회가 이런 모습이 반복된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처리된 민생 법안에는 데이터 3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런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어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자면 길지만은 간단하게 우리가 페이스북 예를 들면 누구나 사용자들이 정보를 생산하는데 돈 버는 사람은 주커버커 한 명 아닙니까? 그렇죠. 플랫폼 사업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 어떤 정보의 주체는 자유로운 시민들인데 이걸 상업적으로 이용해가지고 돈을 버는 어떤 독점적인 주체들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사람이 버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항상 분리된 어떤 공정하지 못한 경제에 이 3법이 통과되면은 개인정보의 주체들, 즉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해야 될 주체들이 자기 정보가 얼마든지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거를 이렇게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명 처리를 해가지고 모아진 데이터를 학술 연구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완전히 길을 터준 거거든요. 그렇게 길을 터준 데에는 또 어떤 배경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니, 이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무래도 이제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의료, 금융, 주택 분야에서 더 새로운 상품도 개발하고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다. 네네네. 그 필요성은 산업적인 논리로는 맞죠.
그런데 만약에 가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하는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됐을 경우에 그 가명의 효력이 무력화되고 실제로는 개인정보가 식별될 수도 있는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시 감독 체계가 철저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개인정보 보호의 장치가 부실한 가운데서 정보만 넘어간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것이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복리를 주는 빛의 측면이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인권이 요린되는 그림자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수구 기간을 조금만 더 가져보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계는 근데 환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당연히 그러겠죠. 규제가 풀리니까 말이죠. 뭐 산업계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핀테크와 같은 금융산업은 물론이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 산업,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할 토대가 마련됐다.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아니, 저는요, 그 산업이 발전되고 과학 기술이 발전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결국 특정 소수에게만 그 이익이 완전히 독점이 되고 대다수는 그 아무런 대가 없이 그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급기야는 더 양극화가 초래되는 이런 어떤 어두운 산업화, 인간적인 얼굴을 한 산업화가 아니라 결국은 또 다른 어떤 차별과 불평등의 질곡으로 가는 산업화 이런 부분들은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회가 하는 일은 어떤 그 산업이 발전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것들을 촉진해야 되지만은 그것이 이제 통제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사회적 약자 또 보호받아야 될 영역들이 그대로 그 모방비로 노출된다는 것을 감시 감독해야 되는 게 입법부 본연의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제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번 데이터 3법은 분명히 우리가 조금 더 수구하면서 우리 개인의 정보 가치와 어떤 정보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인권의 가치와 균형 있게 좀 사고하는 거 없이 그냥 급하다고 해서 마구마구 가는 거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에겐 당장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눈앞에 닥쳤습니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에 파병을 요청한 상태인데 의원님은 우리 정부가 파병에 응하면 안 된다. 파병 요청에 응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파병 요청이라는 것 자체가 좀 허망합니다. 지금 중동 상황이 어떤 분쟁으로 진행될지 모릅니다. 작년에 미국이 요청했던 파병은 뭐냐면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치안 활동을 같이 하자. 이 항해 안전을 보장하는 어떤 국제 경찰의 역할을 좀 수행하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건 자칫 국가 간의 교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고강도 분쟁의 위험 지역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이렇게 민감한 수역에 이제는 경찰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교전의 당사자로서 분쟁에 연루될 위험이 대단히 높아진 민감한 수역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청해부대를 우리가 아덴만에 파병할 때 호르무즈까지도 갈 수 있다고 확대 해석한 건 뭐냐면은 해적 퇴치가 주요 목적이라는 점에서 그 교민을 보호하고 해적을 퇴치한다는 목적에 국한된 겁니다. 근데 호르무즈 해협에 해적이 있습니까? 거기서 해적 활동했다가는 정말 뼈도 못 추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원래 파병 목적에 부합되지도 않고 또 지금 어떤 교전이 어떤 양상으로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무슨 군대를 어디로 보내라는 얘기냐. 이런 어떤 불확실한 상황을 그대로 안고 파병을 먼저 결정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지금 한다는 거는 거의 자해행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이 왜 이란과 이렇게 갈등을 빚는지 이 출발점을 이해 못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트럼프가 오바마 정부의 치정을 다 부정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정부예요. 전임 대통령이 했던 가장 탁월한 업적 중에 하나가
이란하고 비핵화 협정을 체결한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북한하고 그토록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걸 오바마가 이란하고 했어요. 그게 이제 2015년 체결될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이라는 협정인데요. 네네네. 여기서는 미국, 이란,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 이렇게 유엔 안보리 국가들하고 다 함께 서명을 한 다국적 협정을 체결해서 이란의 비핵화의 행동 절차와 계획을 다 합의했습니다. 책 한 권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이거 가짜다. 이러면서 깨버렸어요. 네. 그러는 동안에 이란은 계속 그 협정을 준수해왔고 그 협정에 서명한 나라들은 미국을 규탄해왔습니다. 네. 미국이 고립된 거죠. 그러면서 계속 사이가 나빠지다가 급기야는 예고된 재앙이 온 것이죠. 이란하고의 어떤 적대 관계가 심화되고 경제 제재가 진행이 되니까 뭐 이란이 지금 거의 그 서민 경제는 다 무너졌고 반정부 시위가 열릴 정도로 완전히 국가가 그 파탄 지경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된 어떤 그 재앙적인 끄트머리에 급기야는 무력 충돌이 있었던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오바마 대통령 때에 북미 관계가 전혀 호전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선 거 아니냐. 오바마는 못한 거 나는 한다. 뭐 이런 걸로요. 예. 그러니까 오바마가 잘한 거는 트럼프가 다 깨버리고 네. 오바마가 못한 거는 또 트럼프가 내가 해결사라고 나서고 네. 그래서 이란과 북한의 역할이 바뀐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솔레니마이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을 네. 그것도 이란이 아닌 외국에 여행 중인 그 사령관을 공항이라는 어떤 그 공익적인 장소에서 네. 암살을 해버렸다는 것은 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건 테러 아닙니까? 테러. 예, 그러니까 솔레이마이가 예. 트럼프하고 트위터 전쟁을 했더라고요. 아, 그랬었어요? 예, 트위터로 트럼프를 마구마구 비난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일종의 이건 뭐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습니다만 현피인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트위터 전쟁으로 시작된 거예요. 하하, 이거 참. 그러다가 드론 전쟁으로 바뀝니다, 이게. 네네. 이란이 드론 날려보내가지고 뭐 미군 기지 공격하니까 우리도 드론이 있다 하면서 암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게 미사일 전쟁으로 또 바뀝니다. 예. 그래서 막 그 이제 대포와 미사일이 미군 기지로 날라옵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까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란과 미국이 이거 뭐 전쟁으로 갈 것까지 있겠느냐 이러면서 상대방을 물기는 무는데 아프지 않게 무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뭐 미군 기지에다가 이제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에다가 이란이 포를 쏘긴 했는데 심야에 그리고 미리 사전에 얘기하고 그리고 부대의 핵심 지점에다 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란 국민의 어떤 분노의 표시는 하되 미군에게는 타격이 없게끔 그렇게 했다는 해석이 많던데요. 예, 그게 사실 옛날에 중국이 대만에 포를 쏠 때도 짝수일에는 쏘고 홀수일에는 안 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는 뭐 엄청난 포탄이 날아다닌 큰 전쟁 치른 걸로 알려져 있지만 죽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이렇듯이 고도의 심리전, 정치 전쟁이 있었던 것이고.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면 사태가 좀 진정될 만하다. 그래서 요즘 다시 증권가의 주식도 오르고 있고 유가도 안정되고 있거든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렇게 국가가 잘 통제하는 전장 상황은 그런대로 안정을 기할 수가 있는데 통제가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이란을 추종하는 어떤 무장단체들, 뭐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든가, 예멘의 후티 반군이라든가, 이런 어떤 NGO 조직들이 있다는 거고, 이런 조직 무장단체들이 활개를 치면 나중에 테러가 일어나도 누가 진범인지 몰라요. 그럴 때 경쟁적으로 또 나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 항공기가 거의 뭐 격추된 걸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상 그 서방 세계는 다 이거 격추라 그러고 있고 이란은 부인하고 있는데 뭐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게 또 어떤 폭탄의 내관이 되는 조짐이란 말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쪽 말이 맞는 것 같으세요? 이란은 부인하고 있고 서방 세계는 이란의 테러다.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둬야 합니까? 아니 저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네. 설령 격추라 하더라도 사고로 미사일이 발사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놔두고 봐야 된다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거기에 탄 승객들이 거의 이란의 동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동포를 자기가 격추시켰다?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목적이 뭘까? 그런데 실수라고 하니까 또 논리적으로는 맞거든요. 네. 그게 뭐 쏘려고 해서 쏜 게 아니라 교전 중에 모발적으로 발사되는. 그런데 이라크의 정규군이 그렇게 허술할까? 네. 이런 게 다 수수께끼입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 NBC 방송 중계에 미국 하원이 트럼프가 만약 이란의 군사력을 사용할 때에는 미국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보도를 접하셨나 봐요. 김성진 님이. 예. 이러면 뭐 전쟁이 물 건너간 것 아닌가. 다행스럽게도. 그거는. 아닙니까? 예, 그거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원래 미국 헌법을 보면은. 네. 전쟁 선포 권한은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미 의회의 권한입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입법부가 대통령 마음대로 전쟁을 못하게 돼 있고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도 매년 새로 갱신해주는 나라예요. 그 의회라고 하면 상원입니까? 하원입니까? 아니 지금 이 상원이 네. 어떤 최종 결심의 주체로 돼 있습니다만은 네. 미국의 국방수권법, 디펜스 오소리티 액트라든지 또 어떤 헌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모든 체제는 의회가 전쟁 선포 권한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조지 부시가 이라크 전쟁 할 때라든가 과연 그런 어떤 헌법적 규범에 맞게 했느냐는 것이죠. 네. 대통령의 행정명령권을 발동해가지고 먼저 개시하면서 사후의 의회를 동원해가지고 요식적으로 승인을 받는 이런 어떤 꼼수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이번에 결의안을 낸 거는 그마저도 금지하겠다는 어떤 미국 민주당 쪽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걸로 봐야 되겠고 예. 트럼프도 또 전쟁을 할 의사는 없다고 하니까 네네네. 예, 이런 점에서는 좀 뭔가 진정될 조짐도 보입니다. 네, 그 파병과 관련한 이야기도 더 진전이 안 될 수 있겠네요. 그 부분은 미국이 계속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종대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옵니다.